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경희대학교 물리학과 김상욱입니다.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여기 제목에도 있지만 게임 물리학 1이라고 했는데요. 보통 그 대학에서 가장 기초되는 과목들을 소개할 때 무슨 건축학 개론, 뭐 일반 물리학 1, 2 이렇게 소개하기 때문에 똑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써봤는데요. 뭐 큰 의미는 없고요. 물리학자의 눈으로 본 게임이랄까 아마 그런 가벼운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론 물리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칠판에 이렇게 펜으로 온갖 수식을 잔뜩 쓰는 사람이고요. 사실 최근 지난 한 20년 가까이는 게임을 제대로 해본 적이 별로 없긴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보다 더 게임을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단지 그 물리학자의 시각으로 본 그 게임의 어떤 모습, 한 측면이랄까?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제가 그동안에 저도 어릴 땐 게임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아마 저희가 게임 제1세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세대예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했던 게임들을 몇 가지 이제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제 강연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저 김상욱 교수는 저런 게임들을 한 이력을 가지고 있구나 아시는 게 아마 제 이야기 뒷부분 이해할 때도 도움이 되실 거고요. 모르실 겁니다. 이 게임들은 처음 보시나요? 아마 제가 제일 처음으로 봤던 게임인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아마 2학년이나 1학년, 그러니까 1970년대에 본 게임이고요. 저희 집에서 돈을 10원인가 20원을 넣고 하던 게임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저게 아마 이름도 기억이 안 나네요. 저 뭐죠? 인베이더군요. 인베이더라는 정말 그 조악하기 그지없는 저 있는 괴물들을 하나씩 외계인들을 쏴서 없애는 그런 게임이었고요. 머지않아 테트리스가 나와서 전 세계에서 큰 히트를, 저 게임은 지금도 살아남아 있죠. 테트리스도 하던 기억이 나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저 갤러그야말로 정말 한 시대를 풍미했던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이걸 이제 잘하는 친구가 있으면은 그 뒤에 수십 명이 구름처럼 몰려서 그 하는 걸 보려고. 이 당시는 게임을 집에서 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었고요. 집집마다 컴퓨터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오락실이라는 곳에 가서 돈을 넣고 했던 게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 슈팅 게임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이덴 같은 게임들인데요. 이런 거는 지금도 있어서 제가 가끔 시간이 남으면 어린 시절에 저 게임하던 추억을 떠올리면서 제법 오래 살아남고 그러는데요. 지금 보기에는 참 정말 옛날 구닥다리 같은 게임이죠. 제가 처음으로 봤던 인터넷 게임은 저 오른쪽에 있는 머드라는 게임이에요. 이건 사실 최근의 버전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지만 정확히 이런 화면이었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니까 1989년도고요. 그때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 인터넷이 널리 깔려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몇몇 대학들이랑 연구소에서 사용할 수 있었고요. 그때 이 머드라는 게임을 처음 보고서 받았던 충격은 지금도 이거는 말이 게임이지 화면에 글씨밖에 안 나와요. 뱀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1 죽인다, 2 살려준다, 3 지나간다. 이렇게 오로지 텍스트로만 나와 있는 이 게임들을 당시 카이스트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밤새 하면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만 해도 이 온라인 게임이 과연 오늘날 이렇게 커질 거라고는 아무 상상도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대학에 들어간 저를 사로잡았던 게임은 아마 이걸 텐데, 삼국지 2라는 게임이죠. 지금은 삼국지 버전이 몇인가요? 이 게임은 정말 그 게임을 하면서 밤을 새우는 게 무엇인지를 저한테 가르쳐준 게임이었고요. 나중에는 이 삼국지 게임은 보시는 것처럼 이 중국을 통일하는 게임이거든요. 친구들하고도 이제 최단 시간 내에 통일을 하기 위해선 어떤 전략을 짜야 되는지, 누가 먼저 통일할 건지 이런 걸 가지고 싸웠던, 그다음에 가장 약한 캐릭터를 가지고 게임에서 이기기 이런 거, 맹획이 가장 낮은 그 능력을 가진 캐릭터였어요.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는 주로 저렇게 그 스트래티지 게임들을 좋아했는데요. 이건 아마 제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몰두했던 아케이드 게임일 거예요. 아마 모르시죠? 일단 화면이 좀 조악하다는 느낌이 드실 텐데, 대학 3학년 때 1년을 날려먹은 게임이죠. 이게 어나더 월드라는 게임인데요. 매 장면마다 무언가 해결을 해야 돼요. 하나씩 태스크를 해결해야지만 다음 판으로 넘어가는 게임인데, 여기에는 주로 이제 물리학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어서 물리학과 학생들이 미친 듯이 했던, 또 제 성향상 치트키를 쓰는 걸 싫어하고 친구들이 답을 알려주려고 해도 듣지 않고, 그래서
밤을 새워가면서 한 몇 달 동안 다 풀어서, 근데 이 게임을 하고서 그때 느꼈던 감정이, 이렇게 해서 전체를 다 깨고 마지막 장면을 보는 순간 얼마나 허망하든지 날아간 시간을 생각하면서 예, 그랬던 게임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제 대학 그 졸업할 때 4학년 때랑 석사 때 저를 괴롭혔던 게임이, 괴롭혔다기보다는 즐거움을 준 게임이죠. 이게 시빌라이제이션, 그러니까 문명이라는 게임이죠. 문명 버전 2예요. 이거는 정말 제가 역사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전쟁사도 좋아하고요. 역사 공부를 하는 기분으로 했었는데, 역시 이것도 당시 학생들이 최단 시간 내에 최단 시간 내에 여기서 마지막에 알파 센타우리로 가는 우주선을 띄우면 끝나거든요. 아니면 전부 다 점령하거나.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 철도를 먼저 놔야 되고, 뭐 민주주의를 개발해야 되고, 사실 이 세계의 역사를 게임으로 다루는 그런 안타까운 경험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건 유럽이죠, 여긴 지금. 동시에 제가 이제 밀떡인 거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턴 바이 턴으로 하는 스트래테지 게임인데요. 독일군 장군이 돼가지고 전 유럽을 그 점령하는 그런 게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나오는 아이템들, 특히 독일군 무기 체계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서 다시 전사를 많이 공부했던 기억이 나고요. 아마 제가 나중에 65세 대학 은퇴하고 난 다음에는 그때는 훨씬 더 그 좋은 게임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전략 시뮬레이션 하면서 여생을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의 마지막 게임이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게임이 바로 이건데, 아마 이거를 지금 보시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게 뭘까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이게 그 전설 속의 게임이구나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우리 아버지가 했다는 게임이구나. 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인데요. 대한민국의 그 게임방이라는 문화를 만들기도 했고, 프로게이머라는 직업을 만들기도 했던 그런 게임이죠. 이것 때문에 초고속 인터넷망에 놓여야 했고요. 수많은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해야 했는데, 아마도 오늘같이 저희가 이렇게 게임 문화가 이렇게 활성화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끝으로 저는 이제 게임을 졸업을 했어요. 이걸 마칠 때쯤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그다음부터는 그 생업 전선에 뛰어들어야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더 이상 게임을 할 수 없어서 안타까운데요. 지금까지가 저의 짧은 게임 인생을 소개해 드린 거고요.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이 세상이 게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열 첫 번째 그 주제로 책을 한 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오른쪽 위에 떡 쓰여 있죠. 유클리드가 쓴 지오메트리, 그러니까 기하학이란 책이에요. 이 책 여러분 다 보셨죠? 네, 여러분이 웃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 책을 봤냐 그러면 안 봤다고 하시는데요.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은 여러분 모두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겁니다. 직각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삼각형의 합동조건,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이제 기억나신다고요? 예, 이거를 모르면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기가 쉽진 않죠. 어쨌든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은 많은 분들이 다 이미 배워서 알고 있지만, 이 책을 직접 읽은 사람은 없다 보니 이 책이 갖고 있는 진정으로 중요한 의미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이 책은 아주 독특한 형태로 쓰여 있습니다. 정의와 공리로 시작하죠. 정의는 말 그대로 이름을 주는 거고요. 공리는 옳다고 참이라고 정의한 명제입니다. 그 두 가지를 딱 준 다음에는 이 책의 나머지 부분은 오로지 이 공리와 같거나 공리로부터 연역할 수 있는 수많은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책은 이만하지만 책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사실상 저 5개의 공리와 똑같은 문장이라는 뜻이죠. 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질까? 많은 분들이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제가 다시 한번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자, 어쨌든 이처럼 공리와, 그러니까 무조건 옳다고 한 문장과 그 공리와 사실상 같은 그런 문장들로 책이 만들어진다면, 즉 공리로부터 증명할 수 있는 문장들이죠. 이 책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다 참이 된다는 그런 놀라운 특성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줄도 틀리지 않는 책이 쓰여진 거죠. 2500년 전 그리스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자, 이렇게 책을 쓰게 되면은 첫 번째 문장이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첫 번째 문장을 뭘 쓰냐에 따라 이 이유가 다 바뀔 테니까요. 그래서 유클리드 기하학에 나오는 첫 번째 문장을 같이 보실 텐데요. 제가 한 얘기를 좀 더 보강해 볼게요. 공리와 공리로부터 연역할 수 있는 모든 문장이라는 뜻은 바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 고등학교 때 풀었던 문제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거 적분하는 문제잖아요. 이거 쭉 보시면 뭐 하여튼 복잡하죠. 복잡하지만 여기서 핵심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줄을 쓰고 그 다음 줄 넘어갈 때 이퀄, 또 그 다음 줄 넘어갈 때 이퀄, 그 다음 줄 넘어갈 때 이퀄 해서 맨 마지막 하면 답이 여기 마이너스 1이네요. 대개는 마이너스 1 아니면 0이 나와야지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상 수학은 여러분한테는 어떻게 어려운 과목이었을 수 있겠지만 수학은 그냥 동어 반복입니다. 첫 번째 줄부터 마지막 줄까지 다 같은 거예요. 어차피 마이너스 1인데 그거를 계속 다른 식으로 쓰고 있는 거죠. 이게 다 똑같을 수 있는 이유는 5개의 공리로부터 모든 것을 다 추론해내는 그 수학의 기하학 원론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수학에 들어가 있는 단 하나의 그 마술이랄까? 단 하나의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A와 C가 같고 B가 C가 같으면 A와 B는 같다는 것을 무수히 반복하는 겁니다. 이걸 반복하면 처음 시작할 때는 몇 개의 공리밖에 안 되던 것이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운 모든 시험 문제 전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량으로 확대가 되는 거죠. 3단 문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학은 사실 좀 가혹하게 이야기해서 동어 반복이죠. 한 얘기 또 하는 거예요. 자, 수학이 동어 반복이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면서 그 다음 또 다른 이제 철학자를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늘 아마 중요한 역할을 할 철학자인데 이 철학자의 이름은 르네 데카르트입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은 데카르트가 쓴 책이죠. 방법서설이라는 책입니다. 데카르트라는 사람은 그 근대 철학을 열었던 그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데카르트는 자신이 틀리지 않는 완벽한 철학을 하길 바랬어요. 자신이 쓸 책도 한 문장도 틀리지 않는 오류가 없는 그런 책을 쓰기를 원했었죠. 그래서 데카르트가 자기 이전에 나왔던 모든 철학책을 다 연구하고 검토한 끝에 한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요. 그런 책을 쓰는 것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바로 2500년 전에 살았던 아까 저희가 소개했던 유클리드가 쓴 기하학 원론이 바로 그런 책이라는 걸 알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 방법, 서설의 방법이란 것은 철학을 할 완벽한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틀리지 않는 철학을 하고 싶다면 그 방법은 수학이어야 한다는 거죠. 유클리드의 기하학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자신의 책을 수학처럼 써요. 즉, 공리를 세우고 그 공리로부터 모든 것들을 연역하는 형식으로 하는 거죠. 그 데카르트가 세운 첫 번째 공리, 아마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우셨을 텐데요. 기억나시나요? 제1공리라고 하는 건데요. 제1공리, 코지토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네, 그 공리 하나로부터 모든 것을 연역해내게 됩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제가 다시 할 텐데요. 자, 데카르트가 이처럼 수학으로 철학을 하려고 하다 보니 수학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게 돼요. 그래야겠죠. 수학을 먼저 자세히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수학의 역사에 있어서도 데카르트가 불멸의 업적을 남깁니다.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이 아마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셨을 텐데요. 좌표계라는 거예요. 좌표계. 아름답지 않으세요? 이거 아주 아름다운 건데요. 좌표계라는 것은 공간상의 한 점을 3개의 숫자로 나타낸 거죠. 자, 이것이 오늘 이제 제가 할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해당되는 건데요. 자, 공간상의 한 점을 3개의 숫자로 나타낸 게 왜 중요할까요? 자,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이 당시 수학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1분 만에 정리하는 수학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수학의 역사는 크게 동양과 서양으로 나눌 수 있어요. 굉장히 단순하게 얘기하는 건데요. 자, 왼쪽에 있는 것이 서양의 수학이죠. 아까 제가 소개했던 유클리드의 기하학입니다. 그래서 유클리드 기하학 원론의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피타고라스의 정리 증명이고요. 제가 보여드리는 이 그림에 있는 것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증명하기 위한 그림이죠.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사실 이 기하학을 수학을 열심히 공부하려고 했던 거라기보다는 뭔가 이 우주에 완벽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수학적이어야 한다고 믿었대요. 그래서 이 세상의 완벽한, 즉 플라톤이 말한 이데아죠. 그것이 바로 이 기하학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 이유로 공부를 했던 것이고요. 그에 비해서 동양의 수학은 사뭇 다릅니다. 오른쪽이 바로 동양의 수학인데
동양이라 그러면은 보통 아마 중국을 떠올리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중국이 아니고요. 인도와 이슬람을 말하는 거죠. 인도와 이슬람 사람들은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이라 수학을 정말 수의 학문으로 다룹니다. 숫자를 더하고 곱하고 빼고 나누고 이자 계산하고 얼마나 돈을 넣는지 계산하고 이런 거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숫자들을 다루다 보니 숫자 1, 2, 3, 4, 5, 6, 7, 8, 9 같은 아라비아 숫자가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숫자를 더하고 빼다 보니 3 빼기 3은 0이죠. 0도 발견하고요. 숫자가 뭔지 모를 때 모르는 숫자를 찾는 법도 만들어내게 되죠. 그것이 바로 X라는 미지수를 도입한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우는 수학의 거의 전부가 이 미지수를 다루는 방정식 파트, 이걸 대수학이라고 그러고요. 왼쪽에 있는 도형 파트, 이거 기하학이라고 그러죠. 이 두 개를 따로따로 배우는 거죠. 자, 데카르트가 했던 위대한 일은 바로 이 두 개의 분리된 수학을 하나로 합치는 거였어요. 그것이 바로 이 좌표계의 의미입니다. 즉 기하학을, 도형을, 대수학을 이용해서, 즉 수를 이용해서 쓰겠다는 말은 공간상의 점을 숫자로 쓰면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도형은 점들의 집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점만 해결할 수 있으면 기하학 전체를 커버할 수 있죠. 점을 숫자로 쓰면 기하학이 대수학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이 저 좌표계를 알게 되면은 그 이후부터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부터는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할 때 직선을 직접 그릴 필요도 없어요. 직선의 방정식 하나 쓰고 또 다른 방정식 또 하나 쓰고요. 그 둘을 연립해서 해를 구하면 연립 방정식이라는 거죠. 그것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직접 구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제부터 더 이상 물리학자들은 공간상의 움직임을 오로지 칠판에 수식을 써서 해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카르트의 좌표기야말로 물리학이 수학이 될 수 있었던 바로 위대한 발명품이고요.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게임이 존재하는 가장 위대한 이유입니다. 자, 이제 게임 얘기할 수 있게 되는데요. 굳이 제가 그 넷마블의 게임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게임을 보시면 이 게임 속에서 일어나는 세상, 여기 이 세상이 문제, 물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근데 아마 여러분도 저와 마찬가지로 밤새 게임을 하면서 해가 떠오르는 경험을 하실 거예요. 밤을 새는 경험들을 했을 텐데요. 왜 우리는 밤새 게임을 하면서 때로는 그 밤새 게임을 하다 보면은 이런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죠. 나와 게임이 한 몸이 되는 무라일체의 동양사상을 온몸으로 깨닫게 되는데 왜 그런 경험을 하게 될까? 왜냐하면 게임 속의 세상이 진짜라고 착각을 해서 그래요. 물론 진짜일 리가 없는 걸 알면서도 잠시나마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게임 속에서 나오는 어떤 그 폭탄이 있을 때 막 몸을 피하고 하는 사람들을 보는데 그만큼 몰입을 한 거죠. 자, 이와 같이 게임이 실제로 보이는 이유는 게임의 첫 번째 필요한 것들, 요소를 따져보면 첫 번째 이 안엔 유닛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유닛이 뭔지 아시죠? 그 다음은 유닛들이 움직여야 되죠. 유닛을 정한다는 것은 아까 유클리드 기하학으로 얘기하면 유닛을 정의하는 거예요. 이름을 주는 겁니다. 특성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얘가 움직여야 돼요. 유닛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바로 데카르트의 좌표계가 필요한데 유닛에 점 하나 찍고 그 점을 지금 이게 화면이잖아요. x, y 두 좌표로 나타내고 두 개의 숫자죠. 그 두 숫자가 바뀌면 움직이는 겁니다. 실제로 숫자가 중요하죠. 숫자로만 바꿀 수 있으면 컴퓨터가 할 수 있어요. 컴퓨터란 것은 컴퓨트하는 기계입니다. 컴퓨트는 계산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숫자를 바꾸는 게 중요하고 왜냐하면 숫자가 바로 공간상의 위치를 나타내기 때문이죠.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어떻게 보면 이 게임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유닛이에요. 제 몸에 있는 모든 부분들이 다 유닛이 될 수 있고요. 거기 점 하나 찍고 그 점들이 움직일 때마다 3차원 좌표에 해당하는 숫자가 나오죠. 여러분이 그 숫자들을 다 모아서 저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것, 서울시의 모든 것, 대한민국의 모든 것, 지구의 모든 것, 우리 태양계의 모든 것, 우주의 모든 것들의 움직임, 모든 것들을 점으로 환원하여 그걸 다 숫자로 바꾼 거대한 숫자의 집합을 전부 다 컴퓨터에 때려 박은 다음에 그 컴퓨터를 돌리면 그 컴퓨터는 아마도 이 우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이것이 바로 영화 매트릭스의 생각이죠. 그래서 바로
이 우주가 사실 하나의 게임과 컴퓨터의 게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바로 이 데카르트의 좌표계로부터 결국 추론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자가 보기에 우주는 이거예요. x를 t 함수로 쓴 거죠. x는 모든 유닛들의 위치고요. 공간상의 좌표고요. t는 시간이죠. 시간에 대해서 x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전부 다 알면 우주에 대해서 전부 다 아는 겁니다. 실제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하나의 가상세계를 만들 때 알아야 할 모든 것이 컴퓨터 게임에 등장하는 모든 유닛들의 위치를 시간의 함수로 아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저와 함께 우주를 보고 계시는 거죠. 자, 이제 남은 일은 이 x가 시간에 따라 변할 때 어떤 양상에 따라 바뀌는지만 결정해 주면 돼요. 지멋대로 움직일 건지, 어떤 규칙에 따라 움직일 건지, 그 규칙이 무엇인지, 그 규칙들을 다 모아놓은 것을 저희가 게임에서는 매뉴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주에서도 매뉴얼이 있을 텐데요. 물리학자들은 그 매뉴얼을 찾으면 우주를 완전히 하나의 게임으로 다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을 그대로 구현한 영화가 매트릭스고요. 매트릭스에서는 이 모든 것이 숫자로 환원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여러분이 보시는 모든 이 주변의 것들이 사실은 컴퓨터 프로그램일지 모른다는 그런 제안을 하는 무시무시한 영화였죠. 자, 이것이 우주입니다. 자, 오늘날 컴퓨터 게임에서는 이렇게 이것이 사진이 아니고 컴퓨터로 구현된 어떤 물 표면의 모습인데요. 사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물리 엔진에 대한 소개를 할까 말까 했었는데 그 물리 엔진에 대한 내용들을 보니까 그냥 물리학 광학에 나오는 프레넬 시어리를 그냥 적용한 것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리 엔진을 만들고 싶으면은 물리학과에 가서 한 학기 정도 광학 수업 들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계산하지 않는 복잡한 수식들이 나오는데요. 그 복잡한 수식을 실제 컴퓨터로 계산을 하면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체의 빛이 맞아서 산란되는 전 과정을 그 파동 이론으로 다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하진 않아요. 복잡하기 때문에. 그거를 실제로 하면 그러면 실제 빛이 부딪혀서 나오는 그 최종적으로 디텍터에 들어오는 빛의 분포를 계산할 수 있는데요. 그 계산된 분포를 그대로 옮기면은 어떤 화면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반사율을 줄 건지 어느 정도로 빛을 그 색깔을 줄 건지 RGB 컴포넌트를 어떻게 할 건지만 결정하면은 사실 이론적으로는 아주 손쉽게 이런 그 실제 같아 보이는 그림들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물리 엔진에 대한 내용들은 물리학과 학생들한테는 한 3학년 정도 수준이면 다 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단지 이것을 어느 정도의 정확도로 정밀도로 할 건지가 문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컴퓨터 게임은 속도가 중요하잖아요. 그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속도가 중요한데 무한한 정도로 자세하게 하다가는 컴퓨터가 뻥 나거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아주 가볍게 이걸 짜는 그런 기법들, 그러니까 사실 물리적인 내용보다도 프로그래밍적인 기법들이 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물리학자가 보기에는 세상 모든 것이 숫자기 때문에 여기 나온 이 화면에도 여러분이 픽셀들을 어떻게 각 픽셀마다 RGB 컴포넌트를 내가 줄 건지 킬 건지 끌 건지만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을 숫자로 보기 시작하면 더군다나 컴퓨터는 디지털이기 때문에 복잡하지도 않아요. 몇 개 안 되는 숫자로만 다 제어할 수 있다는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가 이해가 되시면 그 다음은 하면 되는 겁니다. 하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의 효율로 내가 가진 CPU 속도가 얼마고 내가 가진 메모리의 자원이 얼마인지가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아까 제가 잠깐 언급만 하고 마쳤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것이 사실 데카르트의 제1공리이고 데카르트는 이 공리로부터 유클리드의 기하학처럼 이 세상 모든 철학을 다 증명하기 시작해요. 철학 명제들을. 첫 번째로 증명한 명제가 신은 존재한다라고 알려져 있죠. 물론 지금 보면은 되게 좀 어설퍼서 동의하기 힘든데, 왜냐하면 이 하나의 전제만 사용하지 않거든요. 어쨌든 신의 존재성을 증명했다고 주장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데카르트의 철학은 그 튼튼한 그 반석을 신이 존재하면 아주 쉬워져요, 철학이. 자, 제가 이야기했던 저 두 번째 이야기를 좀 더 끌어가 볼 텐데요. 세상 모든 것을 숫자로 환원할 수 있는데 그 숫자들은 지멋대로 움직일까? 즉 숫자들의 움직임을 어떻게 제어할까 하는 문제는 우선 저 같은 물체가 있을 때 점 하나 찍고 이 점을 물리학자들은 무게중심에 찍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움직임을 보면 되죠. 그러면 점의 움직임은 선이 됩니다. 이 선은 공간상의 점들의 집합이고요. 그 집합을 컴퓨터에서는 디스크리트한, 그러니까 분절적인 디지털된 숫자들로 나타내게 되죠. 사실 물리학은 선이에요. 물리학은 공간상의 점이 움직여 만들어낸 선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요? 그렇게 어려운데? 이건 지금 수능 문제잖아요. 예, 물리학은 선입니다. 저 선을 구하는 거예요. 저 궤적이죠. 운동 궤적만 구하면 끝이죠. 시간에 따라 움직이는 저 궤적을 구하면 되는 건데요. 그래서 태양계의 물체의 운동이라는 것은 사실 운동은 선이에요. 실제 태양계 물체에 있는 행성들의 선은 단순하죠. 타원이나 원밖에 아니기 때문에 되게 단순한 선들이에요. 실제 지구상에서 물체의 움직임은 훨씬 복잡한 선들이죠. 저 선을 그 좌표계를 이용해서 수식으로 바꿀 수 있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학자들의 칠판에는 수식만 써 있으면 돼요. 자, 법칙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한다고 했는데 그 물리학자의 매뉴얼은 이겁니다. 여러분 게임을 사면 매뉴얼을 받는데요. 물리학자는 이와 같이 프린키피아라는 매뉴얼을 사용하죠. 프린키피아는 뉴턴이 만든 매뉴얼이고요. 이 매뉴얼의 제목을 보시면 필로소피 내추럴리스 프린키피아 매스메티카. 필로소피 내추럴리스는 이게 자연 철학이라는 뜻인데요. 이것이 그 1686년 당시에 과학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매스메티카 프린키피아니까 이건 수학적 원리죠.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하라는 대로 자연 철학을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의 모든 원리를 수학적인 그 방식으로 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정확하게 유클리드의 기하학처럼 쓰여 있습니다. 처음에 책을 펼치면 정의가 나오고 공리가 나오고 그 다음은 이 공리로부터 다 연역하는 거죠. 공리만 맞으면 이 책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다 참이에요. 그래서 뉴턴은 세 개의 공리를 제시하는데요. 이건 참이어야 하는 공리죠. 오늘날 우리는 이걸 공리라고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 처음 들어봤죠? 뉴턴의 공리. 뉴턴의 세 개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뉴턴의 제1 운동법칙, 뉴턴의 제2 운동법칙, 제3 운동법칙. 지금까지 이것이 틀리는 걸 못 봤기 때문에 법칙이 된 거죠. 따라서 물리학이라는 이 학문, 이 책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인류 역사상 단 한 줄도 틀리지 않는 자연을 기술하는 이론이 된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물리학의 지위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물리학을 믿는 거죠. 물리학자들이 2022년 8월 14일 날 오후 3시 일식이 일어난다 그러면 다 믿죠. 왜냐하면 물리학은 이렇게 참임 명제들로 구성된 그 결과를 언제나 참임이 보장되는 수학적 형태로 구축된 이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은 것은 이 매뉴얼에 들어있는 내용이 뭐냐는 건데요. 이 매뉴얼에 있는 내용은 단 한 줄로 설명할 수 있어요. 바로 자연스러운 운동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으로 설명이 되죠. 우리 직관으로는 가장 자연스러운 운동은 정지한 거일 것 같거든요. 여러분 주위에 많은 것들이 정지해 있잖아요. 움직이다가 가만두면 정지하죠. 실제로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그 가장 자연스러운 운동을 정지 상태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근대 물리학은 정지가 아니라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은 갈릴레오였고요. 우리 직관과는 맞지 않죠. 제가 이거를 설명하는 데에만도 한 몇 분 이상 시간을 드릴 수 있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이거 하나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이거는 영화 그래비티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여러분이 지구상에서는 자연스러운 운동이 멈춘 것이라고 착각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땅바닥과의 마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 땅바닥 같은 쓸데없는 것이 없는 빈 공간에 가서 우주 공간에 가서 물체를 보내면은 가장 자연스러운 운동은 이 영화 그래비티의 장면처럼 멈출 수 없는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직진하는 등속 직선 운동입니다. 이 사실을 갈릴레오가 알아냈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물리학이 시작되고요. 뉴턴이 해야 했던 일은 이것을 수식으로 쓰는 거예요. 저걸 수식으로 쓴 게 이겁니다. F는 ma.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거죠. F는 ma에서 중요한 것은 a죠. a는 속도의 변화. 속도가 안 변하면 설명할 필요 없어요. 자연스러우니까. 속도가 변하면 설명해야 되는데 왜 변하냐 하면은 그 이유가 왼쪽에 써 있죠. F. 그래서 F가 원인이고 A가 결과예요. 그래서 이콜로 되어 있지만 이 식은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식입니다.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것은 A죠. 속도의 변화. 그래서 이걸 제대로 써보면 이걸 보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두통이 생기거나 갑자기 고등학교 시절에 그 아련한 악몽이 떠오르실 텐데요. 근데 F는 ma라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 A를 제대로 쓰면 이게 속도의 시간 미분이고요. V는 사실 위치의 시간 미분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미분을 배운 이유는 바로 운동 법칙, 우주의 매뉴얼이 미분으로 쓰여 있어 그렇고요. 이대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위치거든요. x. 여기서 x를 구하는 방법은 적분하는 거죠. 그래서 미분의 역과정인 적분. 그래서 여러분이 고등학교 전 과정을 통해서 미적분을 배우고 미적분을 배우기 위해서 극한을 배우고 수열을 배웠고요. 그것이 다루는 함수가 1차, 2차, 3차 함수잖아요. 사인, 코사인 함수랑. 그래서 사실 F는 MA를 이해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수학 과정의 80%가 구성된 겁니다. 이것이 우주의 매뉴얼이라 그래요.
자, A에 대해서만 조금 더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A는 아마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제 선입견일 수도 있지만 이공계 분들이 많을 거라 이걸 보시는 순간 즉각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모르는 분도 있을 테니까요. 저 분자는 속도의 차이예요. V라는 게 속도고요. 델타 t 이후의 속도에서 0일 때의 속도를 빼라는 거죠. 분모는 델타 t, 시간 차죠. 즉 델타 t라는 시간 간격 동안 얼마나 속도가 변했는지를 구하는 식이에요. 이 식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으니까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고등학생은 1초 만에 이해하는 식인데 델타 t를 왼쪽에 곱하고 마이너스 v0를 넘긴 거예요. 자, 이걸 제가 굳이 수학을 얘기하면서까지 보여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게임의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F는 MA에 들어있는 진정한 철학적 의미가 이 식에 다 들어있어요. 자, 마지막 식을 다시 보면은 델타 t에서의 속도는 0일 때의 속도로부터 정해지는데 무언가를 더하면 된다는 거죠. 즉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해 보면 0일 때의 속도를 알면 델타 t가 1이라면 델타 t가 어렵잖아요. 1이라면 1일 때의 속도를 안다는 뜻이고요. 즉 1일 때 알면 2일 때 알고 2일 때 알면 3일 때 안다는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웠던 점화식을 나타내는 거죠. 즉 F는 MA라는 저 식에 들어있는 진정한 의미는 바로 우주는 어떤 한순간의 속도가 그 다음 순간의 속도를 즉각적으로 결정하는 자동작동 기계란 뜻입니다. 한 칸을 올라갈 줄 아는 로봇은 100만 칸도 올라갈 수 있어요. 한 칸을 반복하면 되죠. 이것이 우주의 작동 원리라는 것이 F는 MA가 담고 있는 뜻이죠. 그래서 사실 이 수식을 제가 그대로 저는 옛날 사람이라 C 언어밖에 모르는데요. C 랭귀지로 쓴 거예요. 즉 일정한 시간 간격 동안 저 행위를 for loop로 반복하면은 그러면은 모든 우주의 움직임이 만들어지는데요. 바로 이것을 수행하면서 스크린에 하나씩 유닛의 움직임을 프린트하면 바로 여러분이 보시는 컴퓨터 프로그램, 게임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게임은 정확히 물리학이 우주를 기술하는 방식을 단지 불연속적인 시간으로 분할하여 매 순간 화면에 구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은 바로 우주고 우주가 게임이죠. 게임은 그대로 물리학자들이 발견한 우주의 법칙을 그대로 그 화면에 구성한 것뿐이에요. 자동작동 기계라는 걸 다시 보여드리는 거죠. 사실 자동작동 기계라는 개념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저렇게 자동작동하는 기계들이 우리 주위에 많지만 뉴턴이 살던 시대에 무언가 스스로 움직이는 게 있으면 그거는 거기에 영혼이 있거나 기가 있어야 돼요. 이제 인류는 영혼이나 기가 없이도 자동작동하는 기계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제는 더 나아가서 우리 인간이 자동작동하는 기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실제 오늘날 현대과학은 우리 인간을 자동작동하는 그런 화학기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화학기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모든 개념이 다 F는 MA에서 왔다는 것. 그래서 세상은 사실 0과 1로 돼 있는 그런 매트릭스일지도 모르는데요. 제가 한 2, 3분 더 할애해서 컴퓨터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사실 컴퓨터라는 건 별게 아니에요. 컴퓨터라는 것은 세상 모든 것을 첫 번째 0과 1로 바꾼 겁니다. 어렵지 않은데요. 왜 0과 1로 바꾸는 게 가능하냐면은 예를 들어 제가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라는 명령을 하려고 그래요.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라는 문장을 쓸 수 있겠죠. 우리말로. 그 문장을 숫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억, 니은, 디귿 이 문자 각각에다가 숫자를 하나씩 주면 되잖아요. 기억은 1, 니은은 2, 디귿은 3 이런 식으로. 뭐 영어라면은 A는 1, B는 2 이런 식으로. 한자라면은 뭐 많아봐야 10만 자면 충분하니까 0부터 10만까지 숫자를 주면 됩니다. 그것들은 십진법의 숫자들인데요. 십진법의 숫자는 언제나 이진법으로 쓸 수 있죠. 모든 명령어는 다 이렇게 0과 1로 쓸 수 있습니다. 명령어에 대응하는 행동도 0과 1로 쓸 수 있죠. 세상 모든 것은 디지털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할 일은 0과 1로 들어간 모든 정보들이 미리 약속한 어떤 매뉴얼에 따라서 매번 순차적으로 숫자를 읽은 다음에 어떤 숫자의 나열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미리 약속된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움직이는 기계를 상상할 수 있을 텐데요. 그 기계를 튜링 머신이라 그래요. 이렇게 작동하는 기계는 인간이 논리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다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1936년 앨런 튜링이 수학적으로 증명합니다. 즉 여러분이 모든 것을 0과 1로 바꿔가지고 다시 0과 1로 내보내는 그렇게 작동하는 기계가 있다면 이것이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를 똑같이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무시무시한 얘기죠. 이건 이제 이론이고요.
저 이론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아키텍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스트럭처가 필요하죠. 1945년 폰 노이만이라는 천재 중에 천재죠. 게임 이론을 만든 사람이기도 하고 양자역학의 수학을 구축한 사람이기도 한데요. 폰 노이만이 저 튜링 머신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내놔요. 저 폰 노이만 머신은 적절한 인풋을 받아서 인풋을 메모리에 저장하고 그것을 CPU가 판단하여 그 미리 짜여진 매뉴얼에 따라 아웃풋으로 내놓는 기계로 구현할 수 있고, 인풋은 키보드일 수도 있고 마우스일 수도 있어요. 아웃풋은 스크린일 수도 있고 스피커일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 이 CPU를 가장 잘 만드는 회사가 오늘날 인텔이고 메모리를 가장 잘 만드는 회사가 삼성이죠. 그래서 이걸 실제로 구현하면은 컴퓨터가 만들어진다는 거고, 그렇게 만들어진 게 컴퓨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안에서 움직이는 건 0과 1밖에 없고 0과 1이 들어가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에 쓰는 게 다예요. 그래서 이 모든 가능한 0과 1이 할 수 있는 이 조합, 이 전체를 실제 회로로 구현할 수만 있으면 되는데, 그렇게 구현된 회로를 장착한 하드웨어가 바로 이 IC라는 칩이고요. 겉보기 이렇게 생겼지만 내부는 회로죠. 이런 그 로직 회로들이에요. 그래서 이건 간단한 회로고, 이걸 좀 더 복잡하게 만들면 이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가 되면은 엘리베이터를 움직일 수 있어요. 이 정도가 되면은 이제 간단한 그 작업 같은 걸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게 한 1000개쯤 모이면 이제 스마트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쓰는 모든 컴퓨터는 앨런 튜링이 얘기한 그 단순한 기계를 폰 노이만 아키텍처의 기법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IC를 집적하여 만든 그런 기계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컴퓨터죠. 자, 그래서 오늘 마칠 텐데요. 제 메시지는 첫 번째,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게임은 사실 물리학자들이, 특히 뉴턴이 1687년 알아낸 우주의 구조, 우주의 알고리즘을 그대로 모방하여 그 방법대로 화면에 구현한 것뿐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움직임은 F는 MA라는 알고리즘에 따라 움직이고 있어요. 마치 여러분의 게임이 저 for loop에 따라서 계속해서 알고리즘에 따라서 작동되는 것처럼. 그래서 사실 게임은 물리고 물리는 게임이라, 여러분이 물리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게임에 나오는 세상이 조금 더 실생활과 가깝게 만들어야겠다는 정도의 얘기가 아니고요. 이 세상 자체가 게임과 같은 원리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물리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